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의 열혈 구독자인 4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가 이곳에 글을 적게 될 거라는 걸 예상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제 결혼은 신중했고 그 어떤 실수도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다리를 두들기는 수준이 아니라 다듬어서 전진한 것과 다르지 않았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상대를 고른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왜 이혼을 하지 않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이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빼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봐도 저희 부모님은 불행해 보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버지의 무뚝뚝한 성격이었죠. 표현할 방법이 무뚝뚝하다는 것밖에 없다는 게 억울할 정도로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을 더 가져다가 달라고 하면 보통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 국 좀 줘! 이러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말 대신에 국그릇을 수저로 툭툭 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바로 일어나 물었죠. 왜요? 국이 짜요? 아니면 국을 더 드려요? 당연히 어머니가 물어도 아버지는 대답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감을 못 잡으면 딱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아, 국이 입에 맞아요? 그럼 다시 끓일까요? 따뜻하게 해서. 알았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금방 다시 끓여서 줄 테니까요. 밥은 좀 어때요? 싫어요? 물을 좀 드릴까요? 술? 술? 술은 안 좋은데. 그럼 딱 한 잔만 드릴게요. 맥주? 맥주로 줄까요? 아님 소주? 예, 아버지는 말없이 큰 잔을 퉁퉁 두드렸고 어머니는 맥주를 준비했죠. 그런 모습을 20년간 봐왔지만 딸인 저도 두 사람이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옹알이를 하는 어린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물론 옹알이를 하는 아기는 귀엽기라도 하니 괜찮았지만 아버지는 커다란 덩치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산적 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차이가 컸죠. 그런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들에게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집을 나왔어도 제가 집에 있다고 생각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딸이라고 예쁘다며 안아준 적도 없었고 자식들을 위해서 퇴근할 때 뭔가를 사들고 오는 사람도 아니었죠. 문제는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제 남동생까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양말, 교복, 수건, 휴지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명령하듯 말하는 걸 보면 속이 뒤집혀서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에게는 여동생이 3명이나 된다는 거였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여동생 셋을 모두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어머니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요. 즉, 어머니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집살이였던 겁니다. 명절 때면 우르르 몰려와서는 어머니를 구박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혔죠. 옳게 음식이 죄다 왜 이래? 우리 오빠가 얼마나 밖에서 고생을 하는데 겨우 애 둘 낳아서 키우면서 집안 살림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부실한 이거 먹고 어디 기운이 나겠어? 나름 한다고 많이 한 건데 좀 더 할게요. 올케가 이런 식이니까 오빠가 날이 갈수록 바짝 말라가는 거야. 알아? 시어머니 없다고 살림 대충 하는 꼴 보니까 진짜 답답하네.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요즘 시대 집안 살림만 온전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오빠니까 옳게 편하게 살게 해주는 거야. 알아? 가정주부처럼 속 편한 사람이 어딨겠어? 제발 좀 똑바로 좀 해. 똑바로! 우리 오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진짜 이혼시킬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트집에 음식 타박까지 당하면서 매번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어머니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17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쭉 저는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엄마, 그냥 이혼해.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래. 좀 다정하고 살가운 그런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니까? 왜 그걸 참고 있어? 엄마는 억울하지도 않아?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하라고. 시끄러. 넌 아직 잘 몰라. 너희 아빠 생각보단 따뜻한 사람이야. 아니, 엄마. 한 번도 따뜻했다가는 얼어 죽겠어. 애초에 따뜻한 말을 할 정도로 어휘를 많이 구사할 순 있고? 외국인이 한국집에서 홈스테이를 해도 저것보다는 말 많이 할걸? 엄마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그래? 전 그러면 넌 말 잘하고 따뜻한 그런 사람 만나. 나도 그럴 거야. 자식한테 관심 하나 없는 그런 남편이랑 결혼하느니 혼자 살고 말지. 다들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통 자식들은 극단적으로 자랍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본인이 닮아가거나 혹은 아예 정반대의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말이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남동생이 아버지를 빼다 박았다면 전 아예 정반대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제 경우 혼자 쓸쓸한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떠들어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조건 역시 아버지와 반대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래 지낸 친구처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고 지금의 남편 역시 그래서 선택하게 된 거였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엄청난 수다쟁이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진수 씨는 보통의 남자보다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감성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성격 때문인지 오히려 회사 생활에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 처리에도 감정이 들어가고 혼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끙끙 앓기까지 했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달랐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오랜 시간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왔기 때문인지 공사 구분이 빨랐고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죠. 우린 서로 너무 다르면서도 서로를 이해했기에 선후배 사이였음에도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진수 씨는 회사에서 아예 잘리게 되며 어느 순간부턴 연락 자체가 뜸해졌어요. 아무래도 일을 하며 만난 사이였기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수 씨를 10년 만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됐죠. 어머 선배님, 여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선배는 무슨, 겨우 몇 개월 선배였고 잘리기까지 했는데. 근데 다른 직장 동료한테 들어보니까 이직했다고 하던데? 맞아? 그렇죠. 벌써 이직한 것만 4년이나 됐네요. 선배님은 요즘 어디 회사 다니세요? 회사 안 다녀. 화영이 너도 알잖아. 나 직장이랑 영 안 맞는다는 거. 그래서 가게 열어서 장사나 할 생각으로 돈 모으고 있어. 직장 안 다니니까 대출이 어렵더라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돈도 버는 거지. 나름 재미는 있어. 장사요? 선배랑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음식점은 뭐요? 그렇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치킨집 알아보고 있는데 권리금까지 생각하려고 하니까 자꾸 뒤로 밀리네. 넌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고 하던데 맞아? 경력 쌓고 들어간다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확실히 이전이랑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연봉부터 복지까지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전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속 편해서요. 진짜? 정말 잘 됐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화영이 넌 성공할 줄 알았어. 내 후배인데도 일을 나보다 더 잘했었잖아. 진짜 멋있었거든. 네가 잘 되니까 난 너무 좋다. 이직했다는 소식 들었을 땐 꼭 내가 승진이라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 감사해요. 선배는
진짜 여전하시네요. 칭찬도 잘해주시고 따뜻한 말도 잘하시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똑같지. 화영이 넌 충분히 그런 칭찬받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진수 씨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남자들은 보통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특유의 권위적인 모습이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알았죠. 특히나 여자들이 자신보다 잘 될 경우에는 기가 세다는 등 결국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끝이라는 등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진수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점점 진수 씨와 가까워졌고 치킨집 창업을 위해서 맛있는 집 여기저기를 함께 다녀주면서 6개월 만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진수 씨의 일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저는 꽤 도움이 됐죠. 여기는 튀김이 엄청 두껍네.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씹는 맛이 좋아. 같이 나온 양념은 마늘이 베이스인 것 같은데 느끼한 걸 잘 잡아주고. 그치? 오, 진짜 그런가? 아, 맞다. 이거 마늘 향이 나긴 하네. 아, 역시 화영이 넌 입이 거의 장금이라니까. 집에 가서 이 양념 좀 내가 조합을 해봐야겠다. 포장해서 가지고 가야겠어.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연구할 가치는 충분해 보이네. 그래? 그럼 나가면서 내가 같이 계산해 줄게. 오빠가 가지고 가서 비슷하게 만들어봐. 재료는? 재료도 필요하지 않아? 가는 길에 장도 봐줄까? 저번에도 네가 사줬잖아. 난 진짜 괜찮아 정말로. 나도 돈 벌잖아 나름은. 알지. 근데 오빠 돈 모아야 하잖아. 가게 열어야 된다고 옷도 잘 못 사 입으면서. 이 정도는 내가 능력이 충분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앞으로 성공만 해. 알았지? 진짜 고마워. 내가 늘 너한텐 신세만 지는 것 같네. 넌 진짜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야. 얼른 성공해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 화영아, 내가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 사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연인 사이의 일방적인 지출은 불쾌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그 준비 과정이 너무 길다는 거였습니다. 1년만 더 하면서 벌써 저희가 만난 기간이 3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때문에 저는 그 사람과의 결혼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정말 이 큰 돈을 나를 위해서 빌려주는 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전세금도 복잘 텐데 정말 괜찮겠어? 빌려주고 말고가 어딨어. 결혼하면 우리 공동의 재산이 될 텐데. 그래도 집도 화영이 네가 해오는데 난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렇지. 거기다가 가게 초반에 운영할 땐 적자가 클 테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그러면 금방 안정적으로 바뀔 거야. 우리 잘해보자. 오빠는 더 잘 될 거고 분명 성공할 거야. 응, 나 진짜 성공할 거야. 정말 잘 되면 화영이 다 너한테 줄 거고. 저희 결혼은 시작은 순조로웠어요. 제가 모은 돈에 대출까지 더해서 신혼집을 마련했고 제가 버는 돈으로 두 사람은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시어머니 용돈이나 시아버님에게 들어가는 돈까지도 제 손에서 해결하기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니었고요. 다만 결혼과 동시에 근 1년간 운영을 해온 치킨집은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사실 초반부터 남편은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 치킨집을 고집했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맛으로 승부를 볼 것이고 천편일률적인 브랜드 치킨이 싫다고 했죠. 물론 개인 창업에도 여러 가지 장점은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점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교촌이나 BBQ처럼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곳은 본사에서 홍보하고 관리도 해주죠.
또한 자신들이 연구한 것을 교육해주니 장사를 하는 업주들은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홍보도, 재료를 공수하는 것도, 메뉴를 만드는 것도 혼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에 약간만 나태해지면 개인 창업만큼 위태로운 게 없죠. 자신이 사장이고 온전히 내 매장이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뭐 어쩔 때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문을 일찍 닫기도 했고요. 당연히 그런 가게를 좋아하는 손님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라도 한번 방문했다가 문이 닫히면 2번은 헛걸음하기 싫어 다른 곳을 찾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꽤 실망스러웠죠. 여보, 가게 문을 닫고 여는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지. 그리고 주방 청소 같은 것도 바로 해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을 여는 시간만 더 늘어나잖아. 제 말에 남편도 속이 상한지 울상이더군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혼자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홀도 지켜야 하는데 만들고 서빙까지 하잖아. 아무래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겨우 4시간 아르바이트 쓰는 것밖엔 못하고 있으니 또 당신이 만들어준 양념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들쑥날쑥해서. 그럼 일단 내가 자리 잡힐 때까진 좀 도울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운을 내. 응? 정말? 정말이야? 당신이 도와주면 난 너무 행복하지. 나 다시 기운 내볼게. 진짜 고마워. 난 당신 없었으면 진짜 망했을 거야. 살다 보니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나름 홍보전단도 만들고 메뉴도 새로 싹 구성했죠. 그리고 SNS로 홍보도 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퇴근 후였죠. 씻지도 못하고 바로 가게로 가서 일하고 청소까지 하면 새벽 2시가 훌쩍 넘었으니까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재미는 있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너무 강행군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제가 같이 일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잘 될 때는 하루에 370만 원 넘게 벌었고요. 그래서 사람도 한 명 더 뽑을 수 있었고 저는 이전과 같이 회사 일만 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좀 쉴만할 때 하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며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죠. 남편은 제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진짜 당분간만이야. 내가 지금 수익이 좀 나니까 최대한 벌어서 엄마 혼자 살 수 있는 집은 마련해 볼게. 월세라도 괜찮은 곳 널렸으니까 걱정 마. 아니야.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일을 하니까 챙겨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야.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지 몰라. 우리 엄마 그럴 사람은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 텐데 설마 그러시겠어? 그리고 엄마가 가까이 살게 되면 나 장사하는 것도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그럼 더 빨리 돈 모아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그래도 너무 조급하게는 생각 말고. 요즘 가뜩이나 무리해서 일하잖아. 어제도 아침에 들어왔고. 내가 더 잘해야지. 우리 아빠 요양원 들어간 것도 거기 비용도 다 당신이 도와서 편하게 지내는 건데. 얼른 자리 잡으려면 아침이 뭐야 24시간이라도 해야지. 어쨌든 진짜 고마워. 당분간만 부탁할게.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명절에만 몇 번 뵙는 게 전부였고 시아버님이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실제로 결혼하고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명절이나 생신 같은 집안 행사에서도 남편 혼자만 고향에 내려갔다가 오겠다고 했었죠. 덕분에 저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 손님이다라는 시어머니의 생각 때문인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을 때도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요. 헌데 신경 쓰이는 건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이었죠. 소영아, 내가 내일은 일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네가 가게 일 좀 도와주지 않겠니? 아, 네. 근데 저 화영인데 소영이가 아니라요. 그래, 소영. 아니, 화영아. 아이,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렇게 깜빡깜빡해.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해. 알죠? 그럼 아가라고 불러주셔도 되는데요. 난 별로야. 왜 멀쩡한 이름 놔두고 누구 애미, 아가, 며느리 이렇게 불러야 하는지. 너무 늙어 보이고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런 호칭은 나중에 네가 아이 낳아서 그렇게 하렴. 호칭에 관해서 저도 며느리나 새아가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고 어색하긴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처럼 저 역시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았고요. 하지만 이름을 부를 거면 제대로 불러야 하는데 늘 소영이라고 저를 부르곤 하셨죠. 이게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매번 그러시니 난감하긴 했습니다. 제 이름이 흔한 것 같으면서도 적어도 소영보다는 흔하지 않은 편인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니 솔직히 서운하지 않다고 할 순 없었네요. 더구나 그 무렵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저를 빼고 말이죠. 바쁜 저를 배려한다고 하는 거였지만 아무래도 거리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말을 했죠. 요즘 당신이랑 마주보고 대화한 게 얼마만인 줄 알아? 바쁜 거 알긴 아는데 나 좀 서운해. 주말에도 어머님이랑 외식을 하러 나가버리질 않나. 아이, 그야 당신 잠이라도 더 잘하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남편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서 박수를 칠걸? 시어머니도 있는 자리에 불편하게 끼어서 주말 다 날려버리면 그건 그것대로 힘들걸? 맞잖아. 그야 그렇지만 예전엔 일 끝나면 차 한 잔은 마셨는데 그것도 없고 도통 나한테 말도 잘 안 걸잖아. 난 당신이 사소한 것도 다 이야기해주는 게 좋은데 그야 당장 우리 엄마 집부터 구해서 내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미안해.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은 쓸게.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게 좀 더 신경을 쓴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죠. 장사가 잘 될수록 점점 저와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밤낮이 뒤바뀐 직업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쉬는 날도 그랬죠. 또 결혼 초부터 가게 자리만 잡히면 아이를 가지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니 버럭 화까지 내더군요. 가게 장사 지금이야 반짝 잘 되는 건데 갑자기 아이라니 뭐가 그렇게 급해? 급하긴 하지. 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나 벌써 30대 후반이야. 근데도 급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가게는 자리 잡힌 거 아니야? 벌써 우리 결혼한 게 3년이 넘어가는데 초반 1년 빼고는 쭉 장사 잘 됐잖아. 더 뭘 기다려? 3년이고 30년이고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지금 날 봐. 내가 지금 사람 꼴이야? 매일 아침까지 일하고 겨우 눈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아이? 갑자기? 나한텐 갑작스럽지. 그럼 그렇다고 힘들다고 뭐가 어떻게 힘들다 말을 하면 되잖아. 괜찮아 보여서 물어본 걸로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좋아. 그렇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부부간의 대화? 물론 중요하지. 근데 피곤한 사람 붙들고 꼭 그 빌어먹을 대화를 해야겠어? 빌어먹을 대화라니? 내가 많은 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피곤한 건 가게 때문만은 아니잖아. 낮이나 쉬는 날마다 어머니 모시고 어디 다니느라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10분, 아니 5분이라도 내어줄 생각은 없으면서. 우리 신혼 초 빼고는 늘 이런 식이었어. 알아? 내가 최대한 이해하려고도 했고 당신이 말하는 빌어먹을 대화 좀 하려고 일도 도와줬어. 근데도 안 된다고? 나 오늘 처음으로 당신한테 입 열었고 말 걸었어. 알긴 알아?
아, 그래? 네가 지금 그 트집을 잡는구나? 초반에 돈 좀 빌려준 걸로.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일 도와준 걸로 생색낸 게 그 말 아니야? 내가 일 도왔으니까 넌 나랑 대화하자. 내가 돈 좀 보탰으니 난 그럴 자격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여보! 나도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까지 보태지 마. 부부끼리는 이런 거 말로 안 해도 다 알아. 당신이 이상한 거라고. 대화도 적당히 해야지. 나라고 왜 여유 있게 당신이랑 수다도 안 떨고 싶겠어. 그리고 뭐가 공통점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회사 다니면서 몸 편하게 있는 당신이랑 나랑 같아? 제발 모르면 입 좀 다물고 좀 살자, 어?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어요. 제가 계속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한 것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그 횟수는 적었습니다. 나름 배려를 한다고 저는 수없이 제 입을 닫았고 기다렸던 거였죠. 그나마 제게 미안하다, 고맙다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요. 헌데 늘 그런 배려를 받아왔던 남편의 입에서 입을 닫고 살자라는 말이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참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럴 거다. 예민해진 상태니까 내가 이해를 해주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헌데 그 이튿날 아침, 월차를 내고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롭게 있을 때였습니다.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 거실에서 남편이 자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런데 잠결에 웅얼거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더군요. 누군가 싸움을 하는 건지 몸도 움찔거리고 인상을 찌푸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또렷하게 말했죠. 소영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저는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듯 미간을 좁히고 있었지만 그 후에 더는 잠꼬대를 하지 않았고요. 보통의 경우라면 단순히 꾸미려니 넘어갔겠지만 소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어머니가 절 부를 때마다 튀어나왔던 이름이었으니까요. 너무 찜찜하고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남편이 검은 양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가게는? 가게 문은 안 열어? 오늘은 못 열 것 같아. 갑자기? 그러고 보니 어머님도 안 보이고. 엄마? 엄마는 잠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오신다고 했어. 당신한테 말을 안 했나 봐. 난 그 직장 동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친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무래도 3일 정도는 같이 있으려고. 3일이나? 그만큼 친했으니까. 직장 동료 누구? 그럼 나도 아는 사람이야? 현태씨? 아님 오 과장님? 아니야, 당신은 몰라. 그 이전 당신이랑 회사 같이 다니기 전에 직장 동료야. 그러니까 전전회사 직장 동료지. 승욱이 형이라고 엄청 친한 형인데 가족이 없어. 그래서 내가 좀 같이 있어주려고. 진짜로 너무 친해서.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난 나간다.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저와 처음 만나게 된 그 회사가 첫 직장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설령 그게 아니고 이전에 잠깐이라도 회사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없었죠. 결혼 후에는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아침엔 뭘 먹었는지, 친구 누가 어떤 사고를 쳤는지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잠꼬대와 저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 것까지 더해지면서 의심이 증폭되었고 저는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실제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기운이 빠지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내가 미쳤지. 이런 걸 의심하고 얼른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에 차를 돌리려던 때였습니다.
주차장 끝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또 시어머니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홀린 듯 차에서 내려 빙 둘러서 접근했습니다. 아, 진수, 너 왜 이제야 왔어? 엄마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그 사람 의심 안 하게 만들려고 늦은 거지. 나라고 별 수 있어? 아휴,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왜 늦어? 내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적당히 둘러대고 오면 될걸. 아, 빨리 옷 갈아입어. 아버지 기다린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들으니 그 자리에 시아버님도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 혼란스럽긴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친하면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건가 싶었고, 무엇보다 요양원에 계시는 시아버지까지 오실 정도라는 것도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정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고 말았죠. 정확히는 비명이 나온 걸 겨우 막았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정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시아버지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까지 나더군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며느리인 제가 빠진 장례식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더 가관인 것은 시어머니 옆에 붙어있던 여자를 그 두 사람이 뒤로 감추는 겁니다. 그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여보, 여길 어떻게 왔어? 설마 내 뒤를 밟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이 상황 뭐야? 이 상황 당장 설명을 하라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어떻게 시아버님 돌아가신 걸 모를 수가 있어? 그야, 우리는 당신이 괜히 신경 쓸 것 같아서 그냥 우리끼리 하려고 한 거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핑계대지 마. 그럼 저 여자는 누구야? 제가 검지로 여자를 가리키며 묻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더군요. 남편은 외동이고 위로 사촌인 여동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의 옷은 상복이었죠. 심지어 제가 계속 추궁하자 그 여자가 돌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듯 말이죠.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감싸고 돌았다는 겁니다. 진수, 너 딱 결정해라. 누구야? 일은 벌어졌고 이제 더는 안 통해. 쟤도 알 건 알아야지. 뭐 언제까지 소영이 이렇게 숨도 못 쉬게 할 거야? 얘가 불쌍하지도 않니? 소영? 그 여자가 소영이란 말씀이세요? 그래, 얘가 소영이다. 왜? 내 며느리, 내 하나밖에 없는 새아가다. 저는 이를 부득 갈았죠. 어머님, 지금 제 앞에서 남편 상간녀를 보호하시는 건가요? 진수 씨랑 결혼한 건 바로 저예요. 근데 제 앞에서 그 여자한테 새아가라니, 며느리라뇨?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웃더군요. 얘 소영, 아니 화영이, 너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지금 누구더러 상간녀래? 얘 입장에선 상간녀 너야, 너. 우리 아들 진수랑 얘는 17살부터 짝이었다. 이 아이 엄마랑 나랑 친구였고 나도 얘가 내 진짜 며느리야. 네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며느리인 주제 감히. 뒤통수가 얼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풀리더군요.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저를 배려해주는 척 부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제게 며느리라는 말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제가 아닌 소영이란 여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즉 며느리는 손님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저를 며느리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소영이란 여자는 흐느끼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절 노려봤죠. 하지만 정작 그 일을 만든 원흉은 그저 곤란한 표정으로 주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뭐든 말이라도 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겨우 입을 열었죠. 좋아, 돈은 줄게. 화영이 네가 나한테 투자했던 돈, 생활비 뭐든 돌려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도 이 짓은 더는 못하겠어. 소영이한테도 할 짓이 아니고. 소영이한테 할 짓이 아니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너 왜 나랑 결혼했어? 애초에 이럴 거면 왜? 그땐 잠깐 헤어졌었어. 정말이야. 내가 한참 힘들게 장사하려고 돈 모으는데 소영이는 몸이 좀 약해서 날 도울 수가 없었고 일도 못한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헤어진 거였어. 그러다 다시 만난 거고. 그럼 지금 날 당신 사업 파트너, 투자자쯤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래?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지금 그 말에 좋게 포장한 건 당신이야!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든 난 진심이었어. 그때는 근데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져? 특히 나 소영이랑 난 너무 오래 만났어. 우리 엄마도 아빠도 다 소영이만 며느리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당신도 노력은 안 했잖아. 그러게 더 잘하지 그랬어. 우리 아빠 요양원에 넣는 거 대신 돌봐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라도 했다면. 미친, 왜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해? 당신은 자식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남편 아니니? 근데 왜 며느리인 내가 그걸 해야 하는데? 왜 그게 노력이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그걸 따져? 우리 부모님한테 노력 안 했다는 뜻인 거잖아. 이래서 당신이랑 말을 하면 피곤해. 사람이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당신 성격 진짜 별로야. 스스로도 그건 잘 알고 있지? 그러는 넌 뒤짐살림까지 했으면서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날 비난할 자격 있냐고. 더럽고 불결해. 진짜 당신이란 인간은 최악이야. 솔직히 맞아. 당신 비난할 자격 없어.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혼해. 당신이 원하는 거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나도 추잡하게 당신도 조금이라도 들어간 가게 공짜로 줘도 운영하고 싶지도 않아.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날 저는 그곳에 방문한 사람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비참하더군요. 상처받고 속은 건 저였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아닌 소영이란 여자만 달래줬기 때문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혼 자체를 해주지 않으려고도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좀 더 상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원래부터 두 집 살림을 해왔던 남편이었기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서류상 부부라는 건 제게 큰 무기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며 남편이 그간 번 돈을 모두 받아냈어요. 가게 보증금은 물론이고 제가 빌려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뱉어놓고 갔죠.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된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사망보험으로 가게는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그 돈으로 세 사람이 살 집까지 구했더군요. 마치 그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셋은 완벽한 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최악의 결말이었죠. 덕분에 저는 이혼 후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릴 수 있는지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이 복수를 간절히 원했지만 애초에 다른 이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 불륜을 들켰을 때 제게 애원하거나 빌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죠. 또 저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도 없었고요. 금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타격을 입은 것도 아니었죠. 초반 몇 달은 힘들겠지만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조만간 문제없이 복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장사를 제안했습니다. 뭐, 치킨?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엄마는 이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타고난 사람만 장사해? 엄마 요리 잘하잖아. 내 입맛이 고급인 것도 엄마 덕분인데.
나한테 노하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봐. 안 그럼 엄마 딸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화영아, 그냥 잊고 살아. 이혼? 그게 뭐 요즘 세상에 별거니? 잘 사는 게 복수야. 잘 사는 게 복수지. 근데 그건 나만 잘 살았을 때 그런 거야. 근데 진짜 걔들이 더 잘 산다고. 내가 무슨 이겨내야 할 역정이 된 것 같단 말이야. 피해자는 난데. 어머닌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고는 한숨을 쉬셨죠. 그런 못된 것들, 천벌을 받을 것들. 그니까 그 천벌 난 못 기다리겠어. 내가 직접 줄 거야. 그 인간들 초반에 내가 자리 잡게 해줬어. 돈은 가져왔지만 노하우며 홍보, 운영 방법까지 못 가져와서 난 억울하고 잠도 못 자. 난 싹 다 처음으로 다시 돌려놓고 말 거야. 그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응? 어머니를 겨우 설득해서 저는 가게를 계약했어요. 그것도 전 남편의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치킨집을 열었죠. 이전에 남편 가게를 열 때보다 더 정성을 쏟아서 메뉴를 구성하고 메뉴판을 짰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성 있는 인테리어의 힘이 아닌 돈을 왕창 쏟아부었죠. 가격도 낮췄습니다. 어차피 목표는 남편의 가게를 무너뜨리는 거였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치킨이 목표였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배달하는 사람도 전담으로 두고 배달비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비용은 제 돈으로 감당했고요.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너한테 배운 건 다 할 줄은 아는데 엄마는 자신이 없네. 그리고 이러다가 망하면 엄마 망해도 된다고. 내가 알아서 유지할 거야. 걱정은 하지도 마. 그래도 돈이 얼마야. 보증금에 인테리어까지. 어차피 저 인간한테 뜯어낸 돈이야. 더러워서 가지고 있기도 싫고. 이렇게 해서 다 써버릴 거라고. 엄마도 그냥 팍팍 줘. 음료수? 그런 건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으로 주라고. 알았지? 치즈? 폭포가 흐를 정도로 줘. 감자? 감자밭을 다 갈아줄 생각하면서 줘. 장사하기 힘들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다 퍼주는 거야. 그래야 저 인간 가게도 망하고 우리 가게 문도 빨리 닫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어? 제 말에 어머니의 표정은 진지하게 바뀌었죠. 망했으면 좋겠다는 심정? 확실한 건 엄마는 망하게 할 자신은 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엄마 손 크잖아. 다 퍼줘. 알았지?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었는데 손이 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건 할머니, 또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그랬죠. 한 입 줄 거면 안 주는 것만 못하다라는 게 요리할 때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때문에 밥도 늘 고봉밥을 퍼서주고 한 번 더 먹이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였기에 장사를 할 때 퍼주는 것만은 최고로 잘해주셨죠. 심지어 배달하는 직원에게도 푸짐하게 한상 대접을 하곤 했을 정도였습니다. 가게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김치찌개를 솥에 끓여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나눠줬고요. 때문에 입소문은 제가 내지 않아도 저절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쿠폰을 뿌리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찾아오는 수준이었죠.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너무 많은 손님들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망할 거라며. 왜 점점 장사가 철드는 것 같지? 그러게. 적자가 아니네? 오늘도 다 팔았구나. 이번에도 보니까 재료비 빼곤 돈이 남던데. 이게 그 박리담에 그런 거 아니니? 엄마 혼자선 도저히 못해. 네가 퇴근하고 도울 땐 그래도 숨은 쉬지. 초반에 오픈할 때 사람들 몰린 거 보면 머리가 어지럽다. 어지러. 어제는 글쎄 저기 뒤에까지 줄을 서 있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 손님 입장에서는 늦게 나가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냐고. 그러게. 장사 잘 되는 건 좋은데 이 정도까지는. 동생이랑 아빠는 도와주진 않겠지? 동생도 직장에서 잘렸다며.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려서. 말도 마.
그냥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지. 또 그 사람 와도 별 도움 안 될 거고. 난 말도 안 꺼냈어. 괜히 너한테 불똥이라도 튀면 어쩌니? 너 이혼이고 복수고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으니까 너도 행여 말하지 마. 알면 난리 나. 아빠도 동생도 나한텐 관심도 없는데 난리는 무슨. 그래도 조만간이야, 엄마. 금방 문 닫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저쪽은 3달은 못 버티겠지. 손님은 거의 다 우리한테 넘어왔어. 이젠 시간 싸움이야. 저쪽에 돈이 얼마나 남은진 몰라도 오래 못 가. 어?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빨리? 에? 엄마 빨리 가게 접고 싶은 거 아니었어? 아니 뭐 그야 힘들긴 한데 그렇게 급할 것도 없지 않나 싶은 거지. 그땐 어머니는 약간 시원섭섭해 하셨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던 어머니였기에 혼자서 장사를 해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돈을 버는 재미,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힘들긴 해도 즐겁게 일을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계속 일을 도울 수가 없으니 그 가게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우리는 길어야 반년, 짧으면 3달 안에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5달 만에 이뤄지게 됐죠. 남편의 가게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한동안은 제대로 잘 유지했으나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인 두 사람은 신혼생활을 즐긴답시고 문을 닫기 일쑤였고, 그러는 사이 저희 가게로 손님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완전히 잊혀지게 된 거였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단골이었던 손님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여기 사거리 귀퉁이에 있는 그 치킨집이요? 예전엔 좀 신선한 닭만 쓰고 하던데 저번에 가보니까 튀긴 걸 또 튀기고 그랬는지 영 찜찜하더라고요. 같이 주는 단무지인지 무에도 식초를 얼마나 뿌렸는지 식초 절임 같았고, 제가 봤을 땐 누가 먹고 남길 걸 쓰는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달라졌어요? 네. 치킨이 동네 장사인데 불친절하기도 하고 피곤하다고 문 일치 닫고 앉아있는 사람 눈치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숨 섞어서 말하는 거 알죠? 입은 친절한데 딱 그래요. 이제 여기가 최고지. 가격도 싼데 맛은 또 끝내주고, 이 사장님이 워낙 깔끔하셔서 우리 동네에서 여기 입소문이 엄청나요. 이제 여기 쉬는 날에 어딜 가나 싶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워낙에 칭찬을 해줘서 좀 아깝긴 해도 저희는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목적은 이루었고 큰 손해도 보지 않았으니 이쯤 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가게를 넘길 곳을 찾고 있었고 사람들도 꽤 많이 치킨집을 보러 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죠. 당황하고 놀란 목소리는 둘째치고 사방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반차를 내고 바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에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소영이라는 여자까지 와 있더군요. 전 남편은 저희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장모님이 어떻게 이래요? 나랑 화영이랑 이혼했다고 해도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악마 새끼들도 아니고 우리 보란듯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미쳤냐고? 우리가 손해를 본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이 가게 때문에 완전 망했다고. 갈 곳도 없는데. 저는 뛰어가서 남편의 어깨를 치면서 따졌습니다. 우리가 망하라고 고사를 지냈어? 아니면 손님 못 가게 문 앞에서 협박을 했어? 네가 못해서 망한 건데 어디서 화풀이야? 왜? 혼자 잘나서 그 집이 장사가 잘 된 줄 알았니?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이렇게 구질구질한 년이었어? 나 구질구질해. 왜? 너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돈 줬잖아. 더럽고 치사해서 너한테 받은 돈 다 준 거 아니야? 돈? 그래, 그건 당연한 거지.
거지 같은 놈 먹이고 입히고 너희 아버지 요양원비까지 주면서 결혼생활 유지해줬으니까. 근데 솔직히 까놓고 그 가게도 내가 한 거나 다름없지. 소스 비법, 양념, 튀김, 온도 설정까지 다 내 손 거친 거 몰라? 그럼 그것도 내놓고 가야지. 남편은 그때 제 뺨을 때렸습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질투에 눈이 돌아서. 그래서 저도 남편의 뺨을 때렸죠. 질투? 넌 이게 질투로 보여? 그러자 소영이란 여자가 울먹이며 남편을 감싸더군요. 이봐요, 화영씨. 이혼했으면 됐잖아요. 왜 우리 계속 괴롭혀요? 솔직히 나한테는 그쪽이 불륜녀거든요? 화를 내도 내가 내야죠. 왜 우리 남편 가게를 건드려요? 우리 돈도 그쪽이 다 가지고 갔다고 들었는데 너무하잖아요. 야, 어디서 눈물을 흘려? 피해자인 척 하지 마. 괴롭히고 건들고는 내가 판단할 문제야. 당신처럼 추잡하게 남의 결혼에 끼어들어서 내가 먼저니 네가 나중이니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서류상으로도 넌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야. 그간 함께했던 시간? 그건 누가 알아주는 건데? 그냥 너희는 불륜을 정당화하는 추접한 인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았니? 제 말에 소영이란 여자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긴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으로 던져버렸죠. 그러자 남편이 제 멱살을 잡더군요. 헌데 순식간에 남편이 저 멀리 떨어져 나가서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확인을 해보니 씩씩거리는 제 아버지와 그 곁에 있던 남동생이 보였죠. 아버지는 배를 잡고 쓰러진 남편에게 성큼성큼 가서는 들어 올리곤 뺨을 한마디 할 때마다 후려쳤습니다. 감히 내 딸을 네가 죽이려고 환장을 했구나! 짝짝 뺨 때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듯 소리를 질렀고 소영이란 여자가 제게 또 달려들려고 하자 제 남동생이 끼어들어 양팔을 잡고 포박하듯 손을 뒤로 꺾었죠. 이거 놔! 이거 폭행이야? 경찰 부를 거야? 여자가 날카롭게 꾀꾀거리자 제 남동생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안 때렸어. 근데 난 여자도 때려. 그러니까 주디 여물어 확 찢어버리기 전에. 제가 놀란 건 아버지와 남동생이 절 위해 싸워주고 그렇게 긴 말을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니, 그것보다 애초에 이곳에 온 것 자체도 믿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걸 속상해하자 상의 끝에 일을 도우러 왔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아버지와 남동생도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마침 그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니 두 사람 다 눈이 돌았다는 겁니다. 헌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상황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엄마는 왜 안 놀라? 아빠가 저런 거 난 처음 봐. 동생도 그렇고. 내가 물에 떠내려가도 그냥 가! 라고 말할 것 같은 두 사람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넌 진짜 모른다. 물론 나도 답답할 때가 있지. 그래도 내가 왜 너희 아빠랑 안 헤어지고 살겠니? 부부 속사정은 자식들도 몰라. 예전에 시누이들이 틈만 나면 찾아와서 날 어찌나 괴롭혔는지 모를 거다. 집순이니 밥순이니 삼식이 소리까지 하면서 날 무시했었거든. 난 그때 이혼하고 싶었어. 그때 네 나이가 5살이었지 아마? 근데? 그때 너희 아빠가 시누이들 머리채를 잡고 참교육을 시켜줬었어. 그날 진짜 먼지나게 맞는 걸 봤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난 너희 아빠 믿어. 말은 뚝뚝 끊어지고 관심도 없어 보여도 자기 사람 건드리는 건 절대 안 참지. 무엇보다 그때 날 보호해줬던 것 때문에 시누이들이 이젠 뭐라고 해도 별 신경도 안 쓰고. 믿는 구석, 나한텐 그게 네 아빠야. 그니까 너도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라. 겉만 그래. 네 동생도 너 걱정 많이 했을 거야. 아마도. 왜 아마도야, 동생은?
나도 아직 아들 마음은 모르겠어서.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말 수가 없으니 확신은 못하는 어머니였지만 두 사람 다 절 위해서 나서준 걸 직접 봤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크게 커지진 않았어요. 행패를 부리면서 저희 가게 식기들을 파손한 값 대신 폭행 부분은 무마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고작 뺨을 6대인가 7대를 때린 게 전부였지만 입술이 터지고 뺨에 피멍까지 들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비록 그 사건으로 저희 치킨집도 문을 완전히 닫았고 아버지에게 아주 짧게 혼이 나긴 했지만 그때서야 어머니가 말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은 거의 안 해도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게 됐거든요. 또한 말만 번드르르 한 것보다는 진심이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죠. 제 결혼은 실패했지만 늦은 나이에 가족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 나름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끝으로 저희 가족은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다 함께 식당을 개업할 생각입니다. 치킨집이 될지 아니면 김치찌개집이 될진 몰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물론 남동생도 아버지도 하고 대답만 해서 확신은 없는데 아마도 확답이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말솜씨로는 절대 홀 근처는 못 오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돈 팡팡 써서 치킨집보다 더 좋은 가게를 만들려면 미리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복수를 잘 마무리했으니 이제는 두 발 뻗고 잘 잘 수 있겠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